건장한 서양인들 사이에 동양인이 혼자 서 있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왜소하고 약해 보일 테죠. 한국인이라고 다르지 않을 겁니다. 특히 외국 여성들의 눈에는 한국 남자의 보호를 바라기는 힘들겠죠. 오늘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노르웨이 특전사 출신의 여성이 한 한국 남성을 만나면서 겪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저 왜소하고 지켜줘야 할 그저 귀여운 연하남이었다고만 합니다. 그러나 같이 간 여행에서 처음 보는 한국 남자의 모습에 기겁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들어보시죠. 아침 7시 30분 똑같은 시간에 맞춰진 알람이 또다시 울렸어요. 눈을 뜨자마자 창밖으로 보이는 오슬로의 하늘은 늘 그렇듯 푸른빛과 회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아스트리드 솔베르그, 올해 29, 노르웨이 소방청 소속 소방관이에요. 3년 전까지만 해도 국방부 특수부대에서 활약했지만 지금은 그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평범한 소방관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발목을 만졌어요. 오래된 습관이죠. 왼쪽 발목의 흉터는 제가 특전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항상 상기시켜줍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마지막 임무,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해요. 폭발 소리, 날아오는 파편,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지던 순간. 그 후 7개월의 재활과 치료 끝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만 특전사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유니폼을 입은 후 오슬로 중심부에 위치한 소방서로 출근했어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평소처럼 장비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소방관이라는 직업은 특전사와 달리 일상이 고요하지만 한 번의 출동 명령으로 모든 것이 급변하는 건 비슷해요. 오늘도 그런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종료됐습니다. 출동 지시. 오슬로 서부 블룸 거리 27번지 상가 건물 화재 발생. 경보음과 함께 우리 팀은 즉시 소방차에 탑승했어요. 출동 중에는 항상 마음을 비우고 현장 상황에만 집중합니다.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제가 먼저 뛰어내려 상황을 파악했어요. 예상과 달리 큰 불길은 보이지 않았고 건물 1층에서 연기만 조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1층 점포에서 화재 발생, 큰 불길은 없어 보입니다. 진입하겠습니다. 무전기로 보고를 마치고 동료 2명과 함께 건물로 들어갔어요. 1층은 작은 꽃집이었고 내부로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불은 이미 진압된 상태였고 한 남성이 소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습니다. 전기 합선인 것 같아요. 그가 말했어요. 분명 노르웨이어였지만 미묘하게 다른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양인의 외모에 조금은 어색한 노르웨이어를 구사하는 그를 보며 순간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의 침착함과 상황 대처 능력은 분명 평범한 시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관 아스트리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불을 진압하셨나요? 질문하며 주변을 살펴봤어요. 꽃집의 한쪽 벽에 설치된 전기 콘센트 부분이 그을려 있었고 그 주변으로 물과 소화제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2층에 살고 있으며 타는 냄새를 맡고 즉시 내려와 확인했다고 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시네요. 군 경험이라도 있으신가요? 무의식적으로 던진 질문에 그는 살짝 놀란 듯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화재 대처 정도는 배웠어요. 그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무언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름을 물었더니 민재라고 했습니다. 한국 이름이었죠. 그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무역회사 일을 위해 노르웨이에 왔으며 우연히 이 꽃집 2층을 임대해 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안전 점검을 마친 후에도 그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어요. 특전사 시절 길러진 직감이 그를 평범한 시민으로만 볼 수 없게 했습니다. 다음 날 화재 후속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그 꽃집을 방문했어요. 민재는 꽃집 정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 소방관님. 다시 오셨네요. 무슨 일이신가요? 화재 후 안전 점검입니다. 어제 확인한 전기 콘센트 교체는 하셨나요? 공식적인 이유를 댔지만 사실은 그에 대한 호기심이 나를 이끌었어요. 점검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가 커피 한 잔을 권했습니다.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좋겠네요. 그렇게 말하고 나왔지만 며칠 동안 계속 그 꽃집이 신경 쓰였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내 근무 구역 순찰이라는 핑계로 다시 그곳을 지나게 됐어요. 민재는 꽃집 앞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고 나를 발견하자 밝게 웃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이번엔 무슨 점검인가요? 그의 장난스러운 물음에 나도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우리 소방서가 이 구역을 담당하거든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완전한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나와 대화를 나눴어요. 노르웨이에 온 지 6개월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무역회사의 노르웨이 지사를 준비하기 위해 왔지만 아직 적응 중이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꽃집 주변을 지나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동료들도 의아해했지만 저는 효율적인 순찰 경로라고 설명했어요. 매번 지나갈 때마다 민재와 짧게나마 인사를 나누었고 점점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퇴근길에 우연히 꽃집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민재가 꽃집 앞에서 무언가를 살펴보고 있다가 나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퇴근하시나요? 혹시 그 커피 지금 어떠세요? 그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근처 작은 카페로 들어갔고 처음으로 제복이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에게 제 이름을 알려줬어요. 아스트리드예요. 아스트리드 솔베르그.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한국말로 하면 별빛 같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어느새 저는 제 과거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특전사 시절의 이야기, 부상을 입고 전역한 것, 그리고 소방관이 된 이유까지. 평소에는 잘 꺼내지 않는 이야기들이었지만 민재에게는 편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특전사 출신이셨다니. 저도 사실 그냥 일반 병사는 아니었어요. 그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지만 더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군인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신 그의 꽃집 이야기, 한국에서의 생활, 노르웨이로 오게 된 계기 등을 들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올 때쯤 하늘에는 어느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헤어지기 전 민재가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언제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야생화들이 예쁘게 묶여 있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이건 감사의 표시예요. 그날 화재 때문에 와주셔서요. 꽃집 주인이 오늘 남긴 꽃인데 받아주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당신이 다 해결한 상태였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그렇게 첫 번째 우연한 만남이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든 작은 꽃다발을 바라보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특전사 시절이나 지금이나 저는 항상 위험과 긴장 속에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편안했던 적은 드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방서로 출근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꽃집 앞을 지나갈 때면 민재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고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밝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내 인생에 새로운 불꽃을 지피기 시작했어요. 불을 끄는 게 직업인 내가 이제는 내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불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첫 커피 약속 이후 민재와의 만남은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소방서 순찰 경로를 꽃집 앞으로 정해 우연히 마주치는 척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핑계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꽃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의 모습이 익숙해졌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시간이 일상이 되어갔어요. 오늘은 어땠어요? 그의 질문으로 대화가 시작되곤 했습니다. 매일 비슷한 질문이었지만 특별한 날도 있었어요. 열흘 전 대형 창고 화재 현장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민재를 보고 싶다는 마음에 꽃집으로 향했어요. 그는 내 표정만 보고도 힘든 하루였다는 걸 알아챘고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그냥 옆에 있을게요. 그의 배려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특전사 시절에도 소방관이 된 지금도 주변 사람들은 항상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달랐어요. 침묵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제가 먼저 커피를 제안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욕구가 커졌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카페를 선택했고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민재 씨는 왜 하필 노르웨이에 왔나요? 다른 유럽 국가도 많은데 궁금했던 질문을 꺼냈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제 부모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노르웨이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지냈는데 그때부터 이곳을 사랑하게 되셨대요. 저희 가족 무역회사가 유럽 시장 진출을 계획하면서 어머니가 노르웨이를 강력히 추천하셨죠. 그의 대답은 진솔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노르웨이어와 영어를 배워왔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계획에 따라 인생이 설계된 것 같았지만 그 안에서도 자신만의 선택을 해왔다고 했어요. 대학은 한국에서 다녔어요.
국제무역학을 전공했죠. 그리고 졸업 후에는 군 복무를 했고 그의 말이 잠시 멈췄어요. 군 복무에 대한 이야기에서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모든 군인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기억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회사의 노르웨이 지사를 준비 중인 거예요. 아직은 시작 단계라 혼자서 모든 걸 알아보고 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삼 놀라웠어요. 아직 26의 나이에 낯선 나라에서 사업을 준비한다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차이가 문득 의식됐어요. 저는 29, 그는 26. 3살 차이가 크진 않았지만 문화적 차이와 함께 생각하니 갑자기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아스트리드는 어떻게 소방관이 됐어요? 특전사에서 소방관으로 전직하는 건 흔한 경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의 질문에 제 차례가 왔어요. 평소에는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그날은 왠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특전사 시절의 일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마지막 임무 그리고 그 끔찍한 폭발 사고까지 7개월간의 재활 과정과 군을 떠나야 했던 순간도 말했어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내가 더 이상 쓸모없다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특전사는 제 정체성이었거든요. 그걸 잃고 나니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말하면서도 목이 메었어요. 민재는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동정하지도 않는 그 태도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재활센터 근처에서 화재가 났어요. 휠체어에 앉아있던 저는 무력하게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죠. 그때 소방관들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은 제가 특전사 시절에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하는 일. 그 순간의 깨달음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말했어요. 재활에 더 열심히 임했고 걷게 된 후에는 바로 소방관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부상 때문에 체력 테스트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전사 출신이라는 배경과 의지력으로 극복했어요. 이제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제 새로운 정체성이 됐어요. 여전히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마치자 카페는 어느새 조용해져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저도 단순한 군 복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네요. 언젠가는 말할게요. 약속할게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깊어졌다고 느꼈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비밀을 완전히 공유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던 것이 거의 매일로 바뀌었어요. 그의 회사 준비 과정을 돕기도 했고 그는 제 퇴근 후 자주 소방서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동료들의 눈길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오슬로 교외에 있는 숲으로 하이킹을 가기로 했어요. 노르웨이의 아름다운 자연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자라온 이 나라의 풍경이 그에게도 특별하게 느껴지길 바랐어요.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자랐고 저는 오슬로 교외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환경은 달랐지만 우리의 꿈과 고민은 비슷했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소방관이 되고 싶었어요. 민재의 말에 놀라 그를 바라봤어요. 진짜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우리는 서로의 어린 시절 꿈이 뒤바뀐 것 같다며 웃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화재로 이웃집을 잃는 모습을 보고 소방관을 동경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와 가족 사업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지금 이 길이 제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덕분에 당신도 만났으니까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숲속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우리 앞에는 오슬로 피오르드의 넓은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을 보며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아름답네요. 민재가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피오르드의 풍경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그 풍경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첫 키스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피오르드를 배경으로 노르웨이의 숲속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제 아파트에 왔습니다. 간단한 노르웨이 가정식을 준비했고 그는 한국에서 가져온 와인을 가져왔어요. 저녁 식사 후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보다는 서로의 이야기가 더 흥미로웠어요. 그날 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생활,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노르웨이에서의 꿈에 대해 말했어요. 저는 제 가족, 특전사 시절의 동료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눴습니다. 혹시 내가 한국인이라서 불편한 점은 없어요? 갑자기 그가 물었어요. 그의 질문에 놀랐습니다. 전혀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는 것 같아서요. 외국인으로서 그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노르웨이는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편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재, 당신은 그냥 당신이에요. 국적이나 외모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행동이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좋아해요. 말하면서도 제 마음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를 향한 진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늦게까지 머물다 자정이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갔어요. 헤어지기 전 그는 다시 한번 제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내일 봐요. 단순한 인사였지만 그 말 속에는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날 것이라는. 다음 주 그는 저를 한국 식당에 데려갔습니다. 오슬로에 있는 작은 가게였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장소였어요. 처음 노르웨이에 왔을 때 향수병을 달래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한국 음식에 당황했지만 그의 안내에 따라 하나씩 시도해봤어요. 매운 음식에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새로운 맛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즐거웠습니다. 다음엔 제가 한국어를 배워볼게요. 제 말에 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는 바로 간단한 한국어 인사를 가르쳐 주었고 제 서툰 발음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 좋아서 일부러 더 서툰 발음으로 말에 그를 웃게 만들었어요. 2달이 지나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노르웨이 지사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고 저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응원했어요. 주말에는 함께 사무실 공간을 보러 다니고 필요한 서류 작업을 도왔습니다. 그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 행복했어요. 어느 날 그는 한국에서 부모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사 설립을 위한 방문이었지만 동시에 저와의 만남도 이유 중 하나였어요. 갑자기 긴장이 됐습니다. 특전사 시절에도 느끼지 못했던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괜찮을까요? 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걱정하는 제 모습에 민재는 웃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부모님은 이미 당신에 대해 많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행복한 모습을 보시면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의 말에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놀랐어요. 그가 이미 부모님께 저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그리는 관계라는 의미였어요. 부모님이 오시기 전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고 각자의 언어도 조금씩 배워갔어요. 그는 노르웨이어가 더 능숙해졌고 저는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와 감사 표현을 익혔습니다. 서로에 대한 궁금증은 날이 갈수록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변해갔어요. 처음 꽃집 화재 현장에서 만났을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서로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어요. 민재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신다는 날은 유독 긴장했어요. 특전사 훈련 중에도 이렇게 불안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심지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까지 고민했어요. 이런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재는 웃으며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켰어요. 부모님은 이미 저에 대해 많이 들으셨고 아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됐지만 여전히 떨리는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첫 만남은 오슬로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민재의 아버지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신사였고 어머니는 우아한 미소를 지닌 분이었어요. 예상과 달리 두 분 모두 영어와 노르웨이어가 유창했고 저를 편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아스트리드, 민재가 당신에 대해 정말 많이 이야기했어요. 특전사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민재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민재를 바라봤고 그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 역시 부모님께 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저도 용기를 내어 민재에 대한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민재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의 따뜻함과 지혜 그리고 배려심에 매일 감동받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하고 즐겁게 흘러갔어요. 민재의 부모님은 아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셨고
저에게도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재의 아버지가 불쑥 질문을 던지셨어요. 아스트리드, 우리 아들과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진 않았지만 민재와 함께하는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졌지만 그것이 우리의 장애물이 아닌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민재의 부모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민재의 어머니가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민재가 행복해 보여서 우리도 행복합니다. 민재의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순간 이것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승인이었어요. 민재의 부모님이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민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며 느꼈던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기쁨, 안도감,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특전사 시절에는 항상 명확한 목표와 계획이 있었지만 사랑은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었어요. 부모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특히 어머니가요. 민재가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도 미소 지었어요.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재의 부모님은 2주간 오슬로에 머무르며 회사 설립을 도우셨고 그 기간 동안 저와 민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주말에는 함께 노르웨이의 아름다운 풍경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오르드를 배경으로 찍은 우리 4사람의 사진은 지금도 제 거실에 걸려 있어요. 부모님이 떠나시기 전날 밤, 우리는 민재의 새 사무실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회사 설립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샴페인을 마시며 건배할 때 민재의 아버지가 문득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아스트리드, 저는 이미 우리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이른 질문이지만 우리 민재와 빨리 결혼 일정을 잡는 게 어때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계획된 순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민재의 아버지는 진심이었고 그의 눈빛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재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가 좀 서두르시긴 했지만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아스트리드,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것, 아직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을 압도하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민재를 사랑했고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원했어요. 네, 결혼하고 싶어요. 제 대답에 민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약혼은 갑작스럽게 하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결혼 준비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민재의 부모님이 오슬로에 머무르는 동안 많은 것들이 결정됐습니다. 제 부모님도 결혼 소식을 듣고 기뻐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드디어 우리 딸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났구나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결혼식은 오슬로의 작은 교회에서 열렸어요. 양가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식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따뜻하고 의미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선택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을 평생 지키겠습니다. 서약 중에 민재가 속삭였어요. 그 말에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제가 남들을 지키는 역할이었거든요. 특전사로서 그리고 소방관으로서 누군가에게 보호받는다는 것은 낯선 느낌이었어요. 결혼식 후 우리는 신혼여행지로 파리를 선택했습니다. 낭만의 도시에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싶었어요.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세느강.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민재의 손을 잡고 파리의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신혼여행 3일째 되는 날, 우리는 몽마르트르 언덕을 방문했습니다. 파리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점심을 먹고 주변 예술가들의 작품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관광객들로 붐비는 광장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이 확 당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는 한 남성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 안에는 여권, 신용카드, 현금 등 중요한 물건들이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내 가방. 소리쳤지만 이미 그 남자는 사람들 사이로 빠르게 달아나고 있었어요.
그때 민재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말없이 그는 소매치기의 뒤를 쫓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제가 알던 민재의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전문 운동선수처럼 민첩하고 빠르게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지나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특수훈련을 받은 요원 같았어요. 저도 본능적으로 그 뒤를 따라 달렸습니다. 특전사 시절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지만 민재의 속도를 따라잡기는 어려웠어요. 그는 이미 소매치기를 쫓아 좁은 골목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골목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소매치기범은 이미 땅에 쓰러져 있었고 민재는 그의 옆에 또 다른 남자를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두 명이었던 거예요. 한 명은 가방을 훔치고 다른 한 명은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누군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민재는 두 소매치기범을 계속 제압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목 잡는 방법, 체중을 분산시키는 방식 그리고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능력. 그것은 분명 군사 특수훈련의 흔적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민재가 제 가방을 건네며 물었어요. 그의 호흡은 거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벼운 산책을 한 것처럼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방금 본 것은 제가 알던 민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진술을 마친 후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민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일었습니다. 그가 숨겨온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민재, 우리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호텔방에 도착하자마자 말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파리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제가 전부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단순한 군 복무를 한 게 아니에요. 한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 출신입니다. UDT. 그 세 글자에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한국의 UDT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정예 특수부대였습니다. 노르웨이 특전사와 교류 훈련을 했던 경험이 있어 그들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물었지만 이미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들은 자신의 이력을 쉽게 밝히지 않아요. 그것은 일종의 불문율이자 보안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 번요. 특히 당신이 특전사 출신이라는 걸 알았을 때. 하지만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당신이 나를 다르게 볼까봐 두려웠어요. 그의 고백은 솔직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경외심을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하죠. 하지만 민재에게는 그런 느낌을 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오래 복무했어요? 5년이요. 본래는 더 오래 남을 계획이었지만 가족 사정으로 전역해야 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확장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셨거든요. 그의 말에 많은 것이 이해됐어요. 민재의 침착함,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그리고 꽃집 화재 때 보여준 정확한 판단력까지. 그것은 모두 특수훈련의 결과였습니다. 화가 났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 표정을 살피는 그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화가 났나? 아니, 화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화나지 않았어요. 다만, 부끄러워요. 내가 당신을 너무 얕봤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린 남동생처럼 대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무의식적으로 민재를 보호해야 할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특전사 출신인 제가 그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야 해요.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다 말해요. 약속할게요. 민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기분으로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서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날 밤, 파리의 별빛 아래서 우리는 더 깊은 유대감을 나눴습니다. 신혼여행의 나머지 일정은 더욱 특별해졌어요. 이제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없었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민재를 특전사 후배처럼 대하면 그는 장난스럽게 선배님이라고 부르며 웃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군복무 이야기를 나누며 전에 없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 에펠탑 꼭대기에서 도시 전경을 바라보며 민재가 물었어요. 우리가 몰랐던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지금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의 질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하게 됐어요.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민재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위험이 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팀이니까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는 최고의 팀이었습니다. 특전사와 UDT, 소방관과 사업가, 노르웨이인과 한국인.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요. 파리의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별빛 같았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우리 관계에 한층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파리에서의 신혼여행이 끝나고 오슬로로 돌아온 후 저와 민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 그는 제 눈에 더 이상 귀여운 연하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였어요. UDT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우리 사이에는 묘한 동료의식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오늘 출동은 어땠어요? 매일 저녁 퇴근 후 그가 묻는 질문이었어요. 이전에는 그저 일상적인 안부였지만 이제는 그 질문에 담긴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이해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압박감, 타인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무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겪고도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는 현실을. 이런 이해는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어요. 신혼생활의 첫 6개월은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민재는 무역회사의 노르웨이 지사를 성공적으로 설립했고 저는 소방서에서 승진하여 팀장이 되었어요. 우리는 오슬로 교회에 작은 집을 마련했고 함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결혼 1주년을 앞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의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축하합니다. 임신하셨네요. 그 순간의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쁨, 놀라움,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특전사 시절에도 소방관으로서 화재 현장에 뛰어들 때도 느끼지 못했던 종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과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아이를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 민재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제 모든 불안을 날려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최고의 엄마가 될 거예요. 그의 확신의 참말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는 허니문 베이비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기 방을 꾸미고 육아 책을 읽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특전사와 UDT 출신이 육아를 준비하는 모습은 아마도 꽤 독특했을 거예요. 임신 기간 동안 제 일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현장 출동 대신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됐고 집에서는 민재가 더 많은 가사를 책임졌어요. 그는 놀라울 정도로 세심하고 배려심 깊은 남편이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섬세함과 침착함이 일상에서도 빛을 발했어요. 아기가 차고 있어요. 여기 느껴보세요. 어느 날 밤 뱃속에서 처음 아기의 움직임을 느꼈을 때 민재를 깨웠습니다. 그가 제 배에 손을 얹자마자 아기가 다시 한번 힘차게 발로 찼어요. 그 순간 민재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아기가 이미 엄마 아빠처럼 강하네요.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로 우리 아기는 강한 아이였습니다. 임신 8개월 차의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태어났지만 건강한 여자아이였어요. 우리는 그녀에게 소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한국어로 바다의 조개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바다의 UDT와 산악특전사의 만남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어울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소라의 탄생은 우리 삶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가져왔어요. 모든 것이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냈고 민재도 회사 일정을 조정해 최대한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냈어요. 특전사와 UDT 출신의 부모에게서 자라는 아이는 어떻게 될까 걱정했지만 우리는 놀랍도록 평범한 부모였습니다. 소라야, 이리 와. 엄마 아빠가 같이 놀아줄게. 소라가 돌이 지나고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녀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녀의 첫걸음, 첫말, 첫 웃음.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한국과 노르웨이의 문화가 섞인 환경에서 소라는 두 나라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소라가 3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둘째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고 우리는 그에게 레이프라는 노르웨이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민재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오셔서 한 달간 머물며 육아를 도와주셨고 제 부모님도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두 문화의 조화 속에서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그렇게 결혼 5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소라는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활발한 5살 소녀가 되었고, 레이프는 장난꾸러기 2살 꼬마였어요. 우리의 작은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아침도 여느 때와 같이 시작됐어요.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민재, 그리고 출근 준비를 하는 저.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소라가 민재에게 물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 그리고 저녁에는 엄마와 특별한 저녁 식사가 있지. 그의 말에 문득 생각났어요. 오늘이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잊고 있었어요. 민재는 그런 날들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기억하고 챙기는 그의 모습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민재가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군인 시절의 정확함과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가끔은 그런 작은 습관들에서 우리의 과거가 엿보였습니다. 오늘 조심해요. 사랑해요. 문 앞에서 그를 배웅하며 인사했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당신도 조심해요. 소방관님. 오늘 저녁에 봐요. 그가 출근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에게 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서로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특전사였던 저와 UDT 출신이었던 그는 이제 서로의 가장 강한 후원자이자 동반자가 되었어요. 엄마, 유치원 가요. 소라의 외침의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기 위해 준비하면서 오늘 저녁 민재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 무엇일지 궁금해졌어요. 5년 전 파리에서 그가 보여준 놀라운 모습처럼 오늘도 그는 저를 놀라게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평범하지만 특별한, 조용하지만 열정적인 삶. 소방관과 사업가, 특전사와 UDT, 노르웨이인과 한국인. 우리의 다름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조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반하고 서로를 발견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불길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이제 가장 밝게 빛나는 불꽃이 되었습니다.